네, 오늘은 이제 정보통신 개론 6장 근거리 통신망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월요일이네요. 오늘 10월 4일인데 녹화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주 8일날 잘 강의 듣고 출석 체크하기 바랍니다. 만약에 출석 체크가 안 된 분들은 개인 카톡을 주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정보통신망의 이해와 근거리 통신망의 개요, 근거리 통신망의 이제 구성 요소, 분류가 어떻게 됐고, 프로토콜과 이제 표준안, 또 통신망의 발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전에는 뭐 유선과 무선 그런 통신망들이 계속 이제 발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갖춰져 있죠. 지금 이제 뭐 일반 엔드단의 그 데이터 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무선망이든 코어망이라고 그러죠. 광통신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포화가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슈가 뭐예요? 뭐 넷플릭스나 뭐 SMS, 뭐 네이버 카톡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 망 관련돼서 사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핵심인데 남의 망을 사용하면서 그 부대 그거에 대한 수익성은 누가 많이 가져가겠어요? 어플리케이션 하는 분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즘에 뭐 이슈되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하고 수익을 배분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당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주로 콘텐츠 위주의 삶이 앞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10년, 20년, 30년 전 어떻게 이제 망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제 개념을 보면 보통 이제 통신망을 보면 유선이든 무선이든 컴퓨터 시스템, 단말, 다중화기 이런 걸 이용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노드와 노드가 있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런 노드와 노드 사이 노드와 노드 사이들이 있는데 이 노드 사이들을 다 연결하고 하는 거에 링 구조를 이제 할 수도 있고 이런 스타 구조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어요. 그 망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선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죠. 또 단말 장치는 요즘 많이 쓸 수 있는 게 컴퓨터, 전화기, 전신기. 요즘에 쓰지 않죠. 많이 텔레비전, 컴퓨터. 요즘에는 단말 자체가 예전에는 통신 장비다, 방송 장비다 이게 구분이 확실했었어요. 예전에는 TV는 뭐 방송 장비, 전화기나 뭐 이런 것들은 뭐야 통신 장비, 컴퓨터는 이제 텔레메트리스 부분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말기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거기 안에 이제 통신 회선,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송로, 통신기기 연결해주는 부분이 이제 통신 회선이라고 할 수 있고, 유선선로, 전자기파가 물리적으로 둘러싸이는 경로를 말하는 거고, 전화선,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이런 것들이 있죠. 무선 선로 안에는 이제 안테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마이크로파, 인공위성, 향후 이제 마이크로파 밀리미터 태우기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예요. 왜냐면 주파수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왜 한정적이에요? 이제 계속 데이터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주파수의 채널 자체가 이제 제한적인 거예요. 요즘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TV를 다 켜도 이제는 KBS, MBC 뭐 이렇게 몇 가지의 이제 방송 채널을 이렇게 보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선 채널이나 뭐 방송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채널 자체가 이제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선도 이제 데이터 레이스가 올라가다 보면 2G, 3G, 4G, LTE죠. 또 5G, 또 6G, 또 7G 이렇게 해서 발전을 할 텐데 발전을 하면서 RF 주파수량은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 대역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주파수 대역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문제가 있어? 기술적으로 이제 컴포넌트들이 없는 거야. 주파수가 바뀌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RF 소자들이 다 바뀌어야 되고 개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개발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망의 구성을 보면 비교환 방식이 있고 교환 방식이 있죠. 비교환 방식의 단점이 뭐야? 교환을 하지 않지만 회선이 많이 필요하지. 회선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 통신 선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RF의 채널이 필요한 것 같이. 근데 교환 방식은 교환기가 있다 보니까 통신 선로 한 가닥만 있어도 교환기 통해서 많은 회선이 배치가 된다는 거지. 교환기가 초기 우리나라는 TDX, TDX 10, TDS 100 이렇게 개발을 했었어. 국내에도 TDX. 지금도 계속 이제 버전이 돼서 나오고 있지만 유선망의 인프라들이 다 깔렸기 때문에 그 수요나 이런 시장성이 아직 크진 않지. 아직은. 정보통신망의 분류를 보면 네트워크 범위 연결하는 부분하고 구성 형태, 교환 방식, 규모, 전송되기 속도, 서비스, 전송 형식들이 있겠죠. 거기에는 이제 아날로그망과 디지털망이 있는 거지. 또 서비스 자체도 전화망, 데이터망, 팩스망, 텔렉스망, 비디오망, 종합통신망, 방송망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망으로 지금 합쳐진 추세라고 보면 돼요. KT, SKT, LG프로스 이렇게 같이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가지를 같이 통합을 유선 무선망을 합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망들이 지금 패러다임이 또 바뀌어서 이런 컨텐츠나 이런 쪽에 뭐 플랫폼 사업의 위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망에 이제 사내망, 시외망, 국제망 이런 거 있듯이 바뀌고 있다. 거기 안에 이제 기본적인 네트워크의 범위로 보면 근거리 통신망이 있죠. 랜 영역이 있고 광대역 통신망, 웬이 있고 도시망, 맨, 국가통신망, 웬, 랜, 웬, 맨 이런 망들이 있다. 그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보통신망의 분류를 보면 노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컴퓨터, 터프리지, 노드 간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단말끼리 이렇게 트리형 구조가 있고 버스형 구조가 있고 또 성형 구조가 있고 링형 구조가 있고 망형 구조가 있다. 그래서 망의 이제 구성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트리형 구조에서는 통신 회선망의 트리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CATV망들은 트리형 구조를 많이 쓴다. 버스형은 통신 회선 간의 노드 간의 분기에서 접속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성형은 노드 중심으로 단말기가 점대점 연결하는 부분이 있겠죠. 중앙 노드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성형의 단점 부분들을 기억을 하면 성형은 뭐야? 장점은 중앙 집중 제어형으로 보수와 관리가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 노드마다 전송 속도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거지. 노드별로 노드가 틀리면 노드마다 전송 속도를 다르게 할 수 있고 전송 제어 기능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보통 성형 구조를 많이 사용해. 단점 뭐야? 중앙 노드에 고장 나면 전체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거지. 예전에 이제 KT
아이온 전원부 불났을 때 전궁 그 망이 마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케이블 양이 많아서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케이블 양, 통신망의 신뢰성이 높여야 하는 안정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고, 구성 형태 분류를 보면 링형을 보면 전송 매체가 원형을 이루며 노드를 그 형태에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총 회선 길이를 이제 짧게 구성하게 되면 노드의 추가 및 삭제가 이제 필요한 거죠. 망형 부분은 뭐 어떻게 돼? 가장 기본적인 이제 통신 형태인데 통상적으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 이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용하던 회선에 오류가 발생하면 다른 회선의 경로를 이용하면 되므로 분산된 자원을 공유하기 쉽다. 뭐가? 망형 구조가.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분류를 보면 회선 교환기가 있고, 축적 교환기에서 이제 교환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메시지를 이제 패킷 단위로 저장하고 전송하는 방식이 있죠. 패킷 교환 방식이 또 있다. 정보를 전송하는 단위에 이제 패킷이며 길이가 고정되고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다는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패킷의 길이와 고정된 길이가 있다. 전송 오류가 있을 경우는 재전송을 통해서 오류 없이 재전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선의 효율이 있는 거죠. 정보통신의 발전을 보면 처음에 정보통신망은 어디? 미국의 이제 국방성 펜타곤이라고 하지 알파넷으로 해서 처음 시작이 됐어요. 정보통신망이. 그래서 1969년 개발 계획이 구체화돼서 이제 그해 다음인 1970년 초부터 통신망이 구성이 됐다. 그래서 통신망의 기본은 어디부터 시작했다? 미 국방의 이런 망을 통해서 구성이 시작이 됐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간 교환기나 전송 장비나 무선 장비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귀결이 됐다? 국방 기술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CDMA 기술의 원초적인 기술의 시작은 어디?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국방 기술에서 이제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초기에 복습이나 공부할 때 CDMA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어려운 책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독 시스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각 시스템 사이에 연결이 없는 상태지. 단독 시스템은 이렇게 호스트와 컴퓨터 연결하는 거. 또 복합 시스템은 어떻게 돼? 복합 시스템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여러 대 회선이 있을 수도 있고 집중이 이제 필요 없을 때 또 계층화된 시스템이 필요로 할 수도 있지. 상위 계층, 하위 계층, 정보통신망의 통합화, 또 전화망, 데이터망, 팩스망을 이제 하나로 많이 만들었지. 그게 ISDN.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쓰는 게 종합통신망이야. 예전에는 전화망 따로 있고 VIP망 따로 있고 무슨 망 따로 다 따르게 썼는데 지금은 ISDN망으로 광통신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망으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준비해요. 그 인터넷 네트워킹을 보면 근거리망 또 근거리망, 통신망, 광역통신망 간의 상호의 광대역 네트워크가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허브 통해서 CSU를 통해서 어떤 다른 단말기까지 넘어가는 형태 인터넷 토큰이 이제 필요로 한 거죠. 근거리 통신망의 정의를 보면 근거리 통신망은 가까운 거리에서 있는 각종 기기들이 연결해서 빠른 속도로 정보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통신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와 그 주변 장치, 뭐라는 게 전화기, 팩스, TV 이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고 통신에 적합한 뭐를 이용해 지역에서만 제한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끔 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매우 빠르고 1에서 20mbps까지 데이터 레이시 이제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비교적 이제 오류 발생이 낮는 거죠.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에서 랜이라고 하지.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나 집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안 쓰지만 일반 사무실 회사를 보면 랜 케이블을 많이 활용을 해서 회사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다고. 이런 데는 이제 에러가 없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리 통신망을 보면 호스트, 재생 신뢰성 목적을 가진 이제 확장성이나 응답성 이런 걸 이제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연결하는 게 호스트와 단말기 연결하는데 그 단말 스위치가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답터, 랜 케이블도 아답터가 돼서 여기 단말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다. 자원의 공유와 부하, 뭐 신뢰성 이런 거에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 이런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거리 통신망의 특징을 보면 컴퓨터와 이제 통신 장비 사이에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경로가 이제 짧을 때 연결되는 거고,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RS232 포트를 통해서 통신을 왔다 갔다 해. 보통 여러분이 개발을 하고 뭐 할 때는. 그러다가 이제 WAN 영역, LAN 영역, 고도 통신망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들을 시험하고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거리 통신망의 발전을 보면 1970년도 초에 제록스에서 팍이라는 시작을 해서 이제 이더넷이 이제 발전이 됐는데 제록스에서 그 다음에 랜 제품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등장이 됐어요. 그래서 IEEE에서 이제 802.11 계열이죠. IEEE 랜 표준화가 진행되고 85년도에는 IEEE의 이제 표준화위원회가 대정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토큰이다, CSMA, CD다 이런 방식으로 확장성이 되어 있는 통신망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메일 시스템, 미니 시스템, PC, 랜, 클라이언트, 인트라넷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랜의 발전을 방식이 이제 진행이 되었다. 랜의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 하드웨어,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나 신호 배경하는 장치, 접속 케이블, 통신 회선 이런 것들이 있죠. 하드웨어는 또 통신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랜에 있는 노드끼리 서로 간에 통신을 하면서 이제 모든 노드가 프로토콜을 똑같이 통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또 네트워크 영역에서는 랜 통신 기능을 이용해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랜의 구성 요소가 있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내장돼서 통신 해송을 통해서 변환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랜의 하드웨어를 보면 이제 컴퓨터 서버와 클라이언트, 서버와 클라이언트 기능을 이제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랜의 하드웨어는 서버 역할, 또 클라이언트 역할, 또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 그 서버와 클라이언트 이제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을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뜯어보면 랜 하드웨어가 있지. 이런 10백 일반적으로 10백 고속 이더넷 보드가 있고 노트북의 기능을 노트북 랜 카드가 있지. 노트북에도 랜 카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802.11a가 있고 B가 있고 G가 있고 N이 있고 H가 있고 이게 이제 IEEE 표준화에 의해서 표준화가 이제 진행이 되고 돼서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지만 계속 이런 속도도 늘어난다. USB 랜 카드, 랜 카드에 접속하는 그 기본이 이제 여기서 되는 거죠. 랜의 이제 하드웨어 부분인데 신호 변환 장치, 랜 카드에 출력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매체를 적합한 형태로서 변환해서 주는 부분이 있고 전송 매체를 통해서 이제 꼬임선이나 동축 케이블이나 광섬유 케이블 등을 통해서 전송 매체가 전달이 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임선 같은 UTP 케이블, FTP, STP 이런 구분할 수 있고, 동축 케이블은 어떻게 얇은 동축 케이블 있고 5oh짜리가 있고 70oh짜리가 있고 브로드밴드 동축 케이블 있고 10 베이스트 10이 있고 36이 있고 광섬유 케이블들이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들이 이제 전송이 되는 거죠. 랜의 하드웨어를 보면 OSI 이제 7레이어를 한번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섹션 계층 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거기 안에서 이제 네트워크 계층이 들어가지. 네트워크 계층 안에 이런 랜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거야. IW. 그래서 허브, 우리 통상 저기서는 허브, 리피터, 브릿지, 라우터, 게이트웨이, 디지털, 서비스 장치, 채널 이런 게 각각의 개발의 이슈에 엄청 중요한 요소야. 제품, 장비가 됐지. 여러분들 장비가 이제 게이트웨이, 라우터냐, 브릿지냐, 리피터냐 이런 것에 따라 틀린 거지.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서 이동통신 장비를 보면 증폭기가 있어. 그게 대부분 리피터야. 그 다음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라우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데이터 내용의 레이어에 따라서 틀리다. 랜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또 보겠습니다. 네. 그 랜 하드웨어를 보면 이제 더미 허브가 있고 스위칭 허브가 있죠. 그 한가운데 있는 제어 장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뭐야? 랜 하드웨어가 되는 거지. 더미 허브가 있고 스위칭 허브. 그러니까 더미 허브는 단순히 랜의 터미널 역할을 하는 거고, 스위칭 허브는 스위치까지 역할을 해주는 거지. 더미 허브, 스위칭 허브 얘기했고, 랜에 이제 하드웨어 부분이 있는데 리피터라고 있죠. 보통 이제 이동통신 장비에 쓰는 리피터하고 유선의 리피터는 좀 틀리죠. 단말기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신호가 감쇄가 돼. 어떤 유선이가 됐던 무선의 신호가 왔다 갔다 하던 어떤 게 신호가 가다 보면 감쇄가 된다. 그거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증폭기. 여기도 증폭기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랜의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브릿지가 있죠. 랜과 랜 사이 연결하는 장비. OS의 7레이어를 보면 이제 2계층의 데이터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는 리피터와 달리 랜끼리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라우터가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고, 브릿지 역할이고. 랜의 이제 하드웨어를 보면 라우터
임의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에 연결해주는 장비를 얘기하는 거고, 구조가 다른 망끼리 근거리망, 광통신망을 연결해주는 부분하고, 데이터가 전송할 수 있는 전송 경로를 연결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라우터 이해죠. 또 OSA7 계층에서는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과 전송해서는 랜에 연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하는 라우팅 기능, 망이 혼잡하는 기능, 오류 패킷 기능, 이것들이 필요하다. 송신층에 망이 들어오면 네트워크 물리 계층 통해 라우터 도면 훨씬적으로 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랜의 하드웨어를 보면 라우터가 있고 둘 이상인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이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죠. 그것도 이제 IP 라우팅 기능을 뿐만 아니라 랜용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브릿지하는 기능을 이제 수행하는 부분이고, 랜을 연결하는 부분에 라우팅 프로토콜이 들어가서 서로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교환기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환기. 그리고 이제 랜의 이제 하드웨어를 보면 트랜시버가 있어요. 트랜시버. 동축 케이블의 백본 네트워크를 이제 사용하는 네트워크에서 서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부분들. UTP 케이블을 보면 RJ45 랜선과 BNC 케이블 이런 것도 있죠. 동축 케이블과 이제 100m 이상을 연결할 때 쓰는 뭘 사용한다? PNC. 그리고 UTP는 거리가 멀지 않아. 랜선을 통해서 이용하고, 이더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트랜시버 MAU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그리고 랜의 하드웨어를 보면 디지털 서비스 장치와 채널 장치, 디지털 서비스 유닛이라고 하지, DSU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채널 서비스 유닛이 있어. 데이터망에서 사용하는 회선 종단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T1 장비 이용하고, T1은 1.544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T1, 2완이 있는데 1.544를 나눠 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CSU, T1이 1.544, 2완 장비는 2.048메가, 2완 장비는 2메가다, T1은 1.544 메가를 사용해서 디지털 서비스 장치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랜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 구조가 전혀 다른, 프로토콜 구조가 다른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15년, 20년 전에 처음 개발했던 게 VoIP 게이트웨이야. 여러분 쓰는 랜상이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할 때, 처음에 이제 부산하고 우면동, KT 우면동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랑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게 처음에 우리나라 VoIP 게이트웨이 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인터넷 전화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처음에 했던 건데, 거기에 이런 TCP/IP 망하고 PDN망이라지, 이런 망이 틀린 망을 이제 연결해 주는 게 게이트웨이야. 뭐라고? 이제 망이 이제 틀리잖아. PSTN 전화망하고 여러분들이 VoIP 데이터 쓰는
컴퓨터 쓰는 망하고 틀린 망을 연결해 줄 때 필요한 게 게이트웨이. 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통신망 융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랜의 부류로 보면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뭐야? 성형, 버스형, 링형, 트리형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 접근 방식은 CSMA, CD, 토큰링, 토큰버스. 접근 방식은 베이스밴드 랜이나 브로드밴드 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랜의 이제 분류를 보면 네트워크 형태의 분류를 보면 하이튼 성형 구조가 버스 구조, 링형, 트리형. 성형 구조를 보면 하나의 중심을 통해서 터미널들이 다 나눠져 있죠. 별같이 버스 구조 안에 하나씩 이제 데이터를 연결해 주는 부분이 있고, 링형은 원형 형태, 트리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접근 방식에 따라서 CSMA, CD, 그러니까 다중 충돌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들이 먼저 쏴보는 거야. 쏴서 송신이 요구를 해보고 회선 체크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송신 개시를 하고 충돌이 발생하면 또 다시 데이터를 전송해보고 이렇게 다중 충돌 접근 회피 방식으로 계속 데이터를 전달해보는 거야. 충돌이 나면 또 다시 에크를 쏴주고. 그러니까 데이터의 신뢰성은 좀 떨어지지만 효율적이지, 그죠? 뭔가 시스템이 복잡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랜의 이제 분류를 보면 아까 10 based 5, 10 based 2, 10, 1 based 5, 10 based 36, 10 based T 이렇게 전송 매체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어. 신호선이 이제 베이스밴드 신호를 얼마나, 네트워크 최대한 거리는 여기 3500m, 900m, 2500m, 3600m, 1000m까지 갈 수 있는 CSMA CD 방식이 있다. 이걸 넘어서면 안 되겠죠. 그 랜의 분류를 보면 아까 토큰링 방식은 언제 1969년 뉴홀링에서 링 제어 기법으로 이제 적용해서 각 네트워크 간의 이제 방식을 이제 사용했고, IBM에서 사용한 것은 1982년도에 이용을 했던 거예요. 토큰링은 토큰 패싱 방식으로 해서 채널을 통제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유의 채널을 사용하는 하도록 이제 권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큰 패싱 방식에서 전송 데이터가 없는데도 토큰이 전송이 회전이 이제 발생을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토큰 패싱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랜의 분류를 보면 접근 방식에 따라 분류를 하는데, 토큰링 성형에서 많이 사용하며 전송 매체를 통해서 동축 케이블, 광섬유 케이블, 전송이 이제 4에서 16Mbps까지 되죠. 전송 권한마다 정해지는 대기 시간이 있어서 과부하가 걸려도 CSMA CD보다 성형 능력이 떨어지지 않다 볼 수 있죠. 토큰링 방식이 있는 거죠. 링 형태로 하다 보니까 망구성이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2호선이나 이런 것 같이 우리나라 통신 방식은 링형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서울 어디 이렇게 나눠서 링 구조를 만들어서 한다. 하나가 끊겨도 다른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랜의 분류를 보면 이제 토큰 버스, 토큰 링 방식의 이제 CSMA CD 방식을 이제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렌엑스 제어 방법을 통해서 이제 통신 회선을 사용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낮은 가격으로도 이제 구성할 수 있다. 어떻게? 낮은 가격으로도 구성을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노드 간에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반 사무실에 랜 케이블 포설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쓰죠. 또 이제 랜의 분류, 이제 베이스 밴드 방식이 있어. 0과 1 이제 출력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이제 베이스밴드를 하게 되면 0과 1로 출력되는 신호를, 직류 신호를 변조하지 않고 디지털 형태로 전송하는 거예요. 모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없기 때문에 기술 자체는 심플하겠죠. 이제 트랜시버 케이블이나 이제 베이스밴드 케이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 전송 장비, 장거리 전송에 적합하지 않은 컴퓨터 단말기 사이에 사용하고, CSM의 CD 방식으로 이제 토큰링을 이제 채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 베이스밴드. 랜의 분류를 보면 브로드밴드 방식이 있죠.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식으로 변환하는 부분들. 전송 매체에서 채널을 여러 개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또 필요로 한 거고, 모뎀의 기능에 디지털 변조를 사용하는 부분이 필요로 한 거고, 토큰 버스 형태로 구성이 된다. 랜의 분류는 베이스밴드, 브로드밴드와 비교를 해봤어요. 베이스밴드는 뭐야? 한 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브로드밴드 방식은 20개, 30개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브로드밴드는 아날로그 전송이지만 베이스밴드는 디지털 전송이다. 또 트랜시버가 저가고 모뎀이 고가다. 뭐 이런 부분들. 또 CSMA CD고 또 중소규모고 대규모로 할 수 있다. 일반 이제 브로드밴드 동식 케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50메가 이하고 수백 메가까지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런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베이스밴드와 브로드밴드 형태의 방식의 이런 구분을 한번 잘 구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도시 통신망은 브로드밴드 방식으로 쓰는 거고, 그 건물 안에서 이제 전달이 되는 베이스밴드 형태로 전달이 된다. 광으로 FTTH라고 보통 하죠. 그런 형태로 구분이 된다. 램 프로토콜을 보면 똑같이 OSA 7 레이어가 이제 나타나죠. 1계층, 2계층, 3계층, 4계층, 7계층까지 7계층 응용계층, 포용계층, 세션, 전송, 네트워크, 데이터, 물리계층 이런 응용계층으로 쭉 타고 나와서 물리계층 통해서 네트워크계층 이렇게 와서 이 데이터가 전송하는 데까지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랜의 1계층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리계층,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 3계층 네트워크 계층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 이제 IEEE 이제 802 계열에서 보면 이 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네트워크를 이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항상 보게 되는 건데, 802면 CSM의 CD, 뭐 토큰 802.4계열, 802.5, 6, 7, 8, 9, 11, 11이 많이 쓰는 거지. CSMA, CA, 그리고 12계층 이렇게 계층을 나눠서 구분을 한다. 그리고 IEEE 802 계열을 보면 거기에 이제 뭐 IEEE 802 위원회가 있고 ACITC 위원회가 있고 ATM 포럼이 있어요. ATM은 예전에 1991년도에 설립이 돼서 굉장히 활성화해서 가다가 거의 죽었어. IEEE 계열이 이제 많이 들어간 거고, IEEE 표준위원회는 계속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발전하고 있고, 랜의 이제 발전 동향을 보면 IBM, 토크닝 이더넷, FDDI, 꼬임미션 뭐 이런 형태로 무선랜 이제 발전이 됐고, 유선랜을 보면 10메가, 100메가 이렇게 ATM 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발전을 하다가 ATM 랜이 빠지고 기가빗 이더넷 형태로 발전이 됐어요. 여기에 때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이게 바뀌어서 그냥 와이어리스 랜으로 이제 바뀌었죠. 우선 ATM 랜이라고 이제 많이 발표를 하다가 우선 랜으로 이제 구분이 됐던 거지. 이더넷 대역으로 이제 10메가 백본 네트워크 이제 구성이 되고 CSMA CD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됐던 거지. 이렇게 발전된 게 거의 20년이 넘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애트리에서 이런 관련된 게 개발을 했어. 그거 와이어리스 ATM 랜 팀에서 구성이 돼서 그쪽으로 개발하고 진행을 했었다. 이제 유선 랜을 보면 고속 이더넷 데이터 거기 이제 100메가 백본 네트워크 CSMA CD를 채택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고 백베이스 T 이렇게 구성이 돼서 정식 명칭이 구성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백베이스 T, 백베이스 T4, 백베이스 FX 이렇게 80 계열에서 발전을 해서 100m 2km까지 전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화를 진행을 했다. 유선 랜에서 보고 유선 랜에 이제 기가빗 이더넷을 보면 대역폭이 1GBps인 백본 네트워크 있죠. 이제 CSMA CD를 채택해서 표준화를 통해서 진행이 됐던 거고 정식 명칭은 이제 백베이스 X, 백베이스 T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됐던 거예요. 10기가비트 이제 이더넷을 보면 기가비트 이더넷보다 성능이 이제 10배 빠르는 백본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죠. 이제 폭증하는 인터넷 트래픽 문제가 이제 해결됐고 랜뿐만 아니라 이제 맨이나 웬까지도 이제 하고 가능한 거죠. 그래서 향후 차세대 랜과 이제 웬을 통합한 기술적인 인터넷 백본망이 필요로 했던 거죠. 유선 랜에 보면 이제 FDD를 보면 1987년 표준화를 만들었죠. 100Mbps 링 구조를 통해서 이런 로드를 통해서 FDDI의 링 구조를 만들었던 거고 FDDI2, FF4에 통해서 유선 랜을 구성을 했던 거고 유선 랜은 이제 ATM 랜을 통해서 비동기 방식, 비동기 전송 방식 모드를 통해서 전송로를 이제 전달을 하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ATM 품질 기준에 따라서 CBR, TVBR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던 거죠. ATM 랜을 통해서 이제 구성했던 것들이 ATM 스위치가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ATM 스위치 라우터가 붙고 클라이언트, PC, 서버 이런 것들이 붙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ATM이 빠져버렸어요. 굳이 뭐 ATM을 쓸 필요가 있냐? 그래서 ATM이 빠지고 뭐 와이어리스 랜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걸어왔다. 표준화나 이런 기술들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고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유선 랜에 보면 ATM 랜, 랜에서 ATM 스위치가 이제 구성이 됐고 ATM 스위치가 VOD 증을 통해서 적합한 방을 구성을 했던 거고 랜 어플리케이션하고 변형이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무선 랜에 이제 전파나 적외선 등을 이제 이용해서 대기를 통신 채널로 이제 사용하는 근거리 네트워크가 있는 건데 무선 네트워크를 하이파이 오디오처럼 이제 편리하게 한다는 뜻이죠. 와이어리스 랜 형태로 이제 지금 일반적인 랜 형태의 신호들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죠. 어떤 이제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환경에서 많이 쓰는 게 랜 스위치지. 맨이나 웬 이런 쪽은 거의 사업자 용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을 통해서 많이 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0년도
도입돼서 대학교나 기업 중심으로 활성화됐죠. 20년 된 거예요. 카이스트나 애들이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랜 스위치를 통해서 무선으로 많이 사용했다. 예전에는 어떻게 돼? 다 유선 케이블을 사용을 했었어. 근데 지금 거의 사용 안 하잖아. 무선으로 데이터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거의 이제 유선 전화기나 뭐 유선 케이블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되죠. 그죠? 무선랜에 이제 무선랜 장점이 있죠. 초기에 무선랜을 도달해서 하는 부분들 굉장히 유용하다. 무선랜의 특징이 나타나고 무선랜의 이제 표준화를 보면 1990년도 설립해서 IEEE 802.11 무선랜 교수님이 이제 1998년, 99년, 2000년도 3년 동안 애트리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애트리 주로 이제 99년도에 했던 3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와이어리스 ATM 랜을 개발하는 팀에 이제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최초고 시작이지. 어떻게 무선랜을 개발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 파견팀장으로 내려가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기반에서 이제 802.11A를 개발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AC, N, 뭐 P, 뭐 AC 뭐 이런 것도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됐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끝단의 망들은 뭐 10메가, 100메가, 200메가, 1기가, 뭐 1기가, 10기가 뭐 이렇게 쓰는데 뭐 1기가만 해도 충분하죠. 1기가를 쓸 일이 별로 없다. 근데 단말 끝 영역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제 거의 데이터 값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들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되고 동영상을 막 보고 하다 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돼? 백번망, 국간 전송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말에서 사용할 때는 무선으로 막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공짜로 사용하잖아. 돈을 내지. 근데 데이터 트래픽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에 대한 것들을 아마 통신사나 이런들이 올리려고 하지만 일반 어플리케이션에 비슷하는 거다 그게 오히려 크질 않아. SKT나 LG 플러스나 KT가 있지만 그쪽보다 거기에 얹어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들이 훨씬 더 크다. 지금 시장이.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 아는 거지. 오히려 KT나 SKT보다 어디가 더 커? 네이버 카카오가 훨씬 더 커진 거지. 지금. 그래서 시장은 계속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선 내내 이제 시스템 구성을 보면 국간 이동하는 정도 이제 고정국, 반고정국, 이동국이 있는데 이런 국간 전송망이 따로 있고 거기 안에 이제 기본적인 서비스가 이제 BSA라는 게 있는데 통신 매체를 도달하는 생겨나는 부분들 또 ESA 확장 서비스 영역 접근 포인트는 AP 보통 여러분들이 보통 볼 수 있는 게 AP를 볼 수 있는 거야. 액세스 포인트라고 그러지? AP. 그러니까 5G로 가면서 지금 28기가로 올라가다 보니까 AP 그런 기주 개념이 굉장히 많이 촘촘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사업자가 이제 요령이 생긴 거야. 작년 올해 어마어마하게 5G 투자를 28기가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해. 투자 대비 인컴 들어오는 게 똑같은 거야. 여러분들한테 받는 5G 요금 가지고 그 인프라를 다 깔기는 너무 큰 거지. 예전에는 그 인프라 가지고 엄청난 돈을 현금이 축축 들어왔었는데 지금 요금제도 마음껏 못 올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령이 생기니까 빨질 않아. 주파수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있는데 그거를 장비를 개발하고 만드는 업체들은 할 일이 없는 거야. 접근 포인트가 필요하고 무선 매체, 줌 마이크로팩, 줌 밀리미터파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로 하다. 무선 내내 이제 시스템 구성을 보면 방향성이 없는 안테나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AIR 200 또 이 시스템을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 또 안테나 안테나 간에 이런 연결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 거죠.
무선 내내 이제 기본적인 접속 기술들이 필요하죠. 확산 대역 방식, 혁대역 마이크로 방식, 적외선 방식 이런 것들 종류가 필요하고 넓은 방법,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무선 내내 이제 접속 기술을 보면 CSMA/CA 무선에서 사용하는 다중 충돌 접근하는 방법들이 있죠. CSMA/CA, CSMA/CD 방식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무선 방식에서는 CSMA/CA, 유선에서는 CSMA/CD. 802.112 계열은 무선이고 802.3은 유선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방식이나 장점이나 단점 이런 것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선의 이제 제일 큰 이슈가 와이어리스 LAN 할 때는 1대1을 통신을 할 때는 거의 문제가 없었지. 1대1 간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가 끊어졌을 때 메쉬 네트워크가 이제 필요로 했던 거야. 어떻게? 안테나하고 안테나가 이제 하나 돼서 하나의 망이 이제 하나 끊겨도 다른 메쉬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만들면 훨씬 낫잖아요. 그죠? 메쉬 1대1로 하다가 끊기면 끝나는 건데 네트워크 메쉬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토폴로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단말과 단말을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무선 랜에서는 이제 최신 동향을 보면 무선 랜 와이어리스 ATM 랜이라고 안 해. 지금은 무선 랜 최신 동향을 보면 거기는 AP 간의 무선 네트워크 이제 구성이 될 수 있고 WDS라고 할 수 있죠. 무선 랜에서는 와이어리스 팬 802.1115 블루투스 고속 지급이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는 거죠. 채널 부분이 진행이 됐고 무선의 랜의 이제 발전을 보면 UWB, W밴, 밴 이런 형태로 개발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무선 랜의 발전을 보면 더블밴, 인체통신, 무선 밴 이런 형태로 사람 이제 랜에서 사람 신체 안에서 이제 통신할 수 있는 부분들, 사람에 부착하는 부분들, IDPT 형태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선 랜에서는 OSI 7레이어를 통해서 하는 그 OSI 7계층이 있죠. 그 랜, 팬, 유선, W밴, WAN 이런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즘 75분 정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리뷰를 한번 처음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보면서 유선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뭐 75분 분량으로 스트레이트로 하다 보니까 시간 여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대량 해고. 그런데 왼쪽에는 대만일보, 오른쪽에는 블룸버그. 따끈따끈한 몇 시간 안 된 뉴스입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희 와이프 후원해주신 분 호님이신데 아까 호라고만 적어놔서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이프가 고맙다고 전해달래요. 저도 요즘에 와이프한테 뒤로받고 사오셨습니다. 블룸버그 기사부터 먼저 볼게요. 에버그란드요. 그란데 맞습니까? 에버그란데 와우 이런 게 이제 비통하다 뭐 이런 그런 거고 좀 우울한 거고. 그러니까 에버그란데가 헝다이 이 문제가 스웨덴까지 번졌다. EV 유닛 그러니까 일렉트릭 비클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 뭐 회사인가 보죠. 뉴 오너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찾으면서 번졌다. 이 헝다의 고민이 스웨덴까지 번졌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장이 텅텅 빈 거 보이시죠? 그 제목을 잠깐 읽어볼게요. 300명이 잡을 잃었는데 이게 사브죠. 사브 플랜트. 여러분들 스웨덴에 사브라는 그 있잖아요. 그 외제차 우리나라에서 가끔 보이는데 멋있죠. 되게 비싸 보이고. 근데 그 사브 공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는 이 헝다에서 인수했었네. 저도 몰랐어요. 저 이 뉴스 보고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헝다에서 사브 공장을 인수했는데 절반을 컷했대요. 컷. 근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600 몇 명이야. 그러니까 절반을 대량 해고한 거야. 그 다음에 스톱을 그러니까 페어레스 그러니까 5회사의 고민이 사이에서 서바이벌 생존하려고 스트럭을 뭐 발악을 하고 있어. 지금 그 자회사가 EV 유닛이. 그리고 또 그 다음 기사 볼게요. 터정이 빈 거 보이죠 공장. 그 다음에 이건 대만 영문신문이네요. 마찬가지예요. 에버그란데 와우 잡컷 스웨덴 얼머스트 해 절반이에요. 절반. 스웨덴 EV 메이커 식유 베커는 이제 후원자죠. 그러니까 뭐 새로운 주인을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 사진을 잘 보세요. 누가 차에다가 뽀뽀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상 타거나 그럴 때뭐 뽀뽀하고 탁 그게 다 꿈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카이 이거 조한이라고 그래야 돼요. 요한이라고 그래야 돼요. 찌양 중국 사람 이름이에요. 체어맨 NEVS 보드. NEVS가 아까 근데 이게 내셔널 일렉트릭 비클 S는 뭔지 얘기가 모르겠네. 이건 맞아요. 내셔널 일렉트릭 비클 S가 뭐지? 시뮬레이션인가? 신발 모르겠다 그냥. 근데 또 뽀뽀하고 있어요. 2016년에 2016년이면요 엄청 이제 잘 나갈 때야. 그러니까 모델이야 모델. 그러니까 차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모델을 차량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니까 여기에 장서희 있죠. 연예인 장서희. 옛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